청취자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과학계에서 가장 뚫기 힘들고 느리게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요새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견고했던 FDA가 스스로 자신들의 낡은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 이후로 가장 큰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는 두 한국 제약사가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단순히 제약사들의 소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약국에서 지불하는 약값,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에 아주 거대한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신약 개발의 경제학과 게임의 법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특정 기업의 혜택을 논하기 전에 도대체 FDA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FDA 내부의 철학적 변화를 먼저 봐야 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현재 FDA 국장인 마티 마카리, 그리고 센터장인 비나이 프라사드가 이끄는 이른바 마카리 프라사드 독트린이 이 모든 변화의 핵심입니다. 마카리 프라사드 독트린요. 약간 생소한 단어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그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낡은 서류 뭉치들을 다 치워버리고 정말 필요한 핵심 데이터만 아주 빠르게 평가하겠다는 새로운 운영 철학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언어를 속도와 과학적 정밀성으로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거죠. 아, 서류 작업보다는 진짜 과학에 집중하겠다. 그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요. FDA는 원래 돌다리도 수백 번 두드려보고 건너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보수적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거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아, 코로나 백신 때 엄청 빨리 승인해 줬었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가 마비되었을 때 FDA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 백신 승인 속도전을 치렀죠. 통상적으로 10년이 걸리던 과정을 불과 1년도 안 돼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진짜 그때 대단했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난 후에 그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그 복잡한 관행들 중에서 정말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게 과연 몇 %나 될까 하고요. 아, 그동안 자신들이 만들었던 관료주의적인 절차들이 사실은 안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혁신을 막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서류는 대기열에 쌓여서 8년 동안 먼지만 맡고 있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두 번째 배경이 결합됩니다. 두 번째 배경은 뭔가요? 현재 행정부 특유의 강력한 규제 완화 기조가 겹친 겁니다.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요. 네. 객관적으로 이 행정부의 기조가 FDA 내부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아주 강력한 명분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군요. 결국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경험과 정부의 규제 타파 기조가 만나서 아주 큰 시너지를 일으킨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룰들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료에 보니까 세 가지 핵심 변화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단일 임상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타당한 기전 경로라고 부르는 PNP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장 지정 국가 우선순위 바우처, 즉 CNPV라는 제도죠.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요. 네,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이 세 가지가 왜 충격적인지 제가 자주 쓰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FDA의 방식은 거대한 다리를 하나 짚고 나서요. 네네. 그 다리가 진짜 튼튼한지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거운 화물 트럭 10,000대를 다리 위로 지나가게 해보는 것과 같았어요. 만대나요? 그럼 돈도 엄청 들고 다리가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죠. 이게 바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확증 임상을 2번씩 반복해야 했던 과거의 시스템입니다. 트럭 10,000대를 직접 굴려봐야만 직성이 풀렸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바뀌고 있는 단일 임상 원칙이나 PMP는 이 다리 비율을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이제는 트럭 10,000대를 직접 굴려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안 굴려도 되나요? 네, 대신에 다리를 만들 때 사용한 철근의 분자 수학 공식, 그리고 다리를 지탱하는 물리학적 구조 데이터를 정확하게 눈앞에 가져와서 서류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오, 과학적인 원리만 완벽하게 입증하면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최소한의 안정성만 확인된다면 굳이 트럭 테스트 없이도 다리를 개통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무식하게 힘과 돈으로 밀어붙이는 규모의 싸움에서 이제는 과학적 정밀성을 증명하는 데이터 싸움으로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새로운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법처럼 바뀐 게임의 룰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기업 사례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네, 만성질환 시장 이야기죠. 맞아요. 수천만 명의 환자가 존재하는 당뇨나 비만 같은 거대한 만성질환 시장에서 이 새로운 룰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삼천당 제약이거든요. 삼천당 제약이 타겟으로 삼은 만성질환 시장은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의 벽이 있었죠.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이 회사가 밀고 있는 핵심이 에스페스라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에스페스 플랫폼이죠. 매일 주사로 맞아야 하는 인슐린이나 비만 치료제를 먹는 알약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애초에 왜 지금까지는 이걸 알약으로 못 만들었던 건가요? 위산이 그렇게 강한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인슐린이나 비만 치료제 같은 약물들은 구조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기 같은 단백질이요?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위에서 강력한 위산이랑 소화 효소들이 나와서 그 단백질을 다 분해해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인슐린을 알약으로 꿀꺽 삼키면 약효가 피 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위에서 그냥 아미노산 찌꺼기로 다 소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약이 아니라 그냥 단백질 보충제를 먹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맞아요. 전혀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나 비만 치료를 받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자기 배를 바늘로 찌르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혈관으로 직접 넣기 위해서요. 듣기만 해도 아픈데요. 그렇다면 이 에스페스라는 기술은 그 무시무시한 위산을 어떻게 통과하는 건가요? 여기서 에스페스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면요. 뜨거운 용광로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는 특수 내열 캡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용광로를 견디는 캡슐이요? 네, 실제 원리를 보면 약물 단백질을 특수한 나노 캡슐로 단단하게 코팅을 합니다. 이 코팅은 위산 같은 강한 산성 환경에서는 쉽게 녹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위를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의 알칼리성 환경과 반응하면서 코팅이 스르륵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캡슐 안에 있던 약물이 소장 점막을 통해서 혈류로 싹 흡수되는 거죠. 와, 매일 바늘로 찔려야 했던 그 고통을 그냥 물 한 모금으로 해결해 주는 거네요. 환자 입장에서 삶의 질이 확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죠.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기술이 FDA의 새로운 룰, 아까 말씀하신 단일 임상 원칙과 만나면서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생겼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경제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CVOT라는 용어를 아셔야 하는데요. CVOT요? 심혈관계 결과 연구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맞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자면 새로 나온 자동차가 엔진은 좋은데 혹시 브레이크가 고장날까봐 수천 대를 몇 년 동안 계속 주행 테스트를 시키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돈이 들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거 당뇨약 중에 당은 기가 막히게 낮추는데 부작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약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FDA가 트라우마가 생겼군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수천 명의 환자를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추적 관찰하는 CVOT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임상 하나에만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수천억 원이요?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약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어서 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대한 장벽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진입폭이었죠. 하지만 FDA가 단일 임상 원칙을 만성질환에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어요. 어떻게 바뀐 건가요?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사제와 똑같은 성분을 제형만 먹는 약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사제와 효과와 안전성이 다르지 않다. 이것만 잘 설계된 임상 하나로 증명하면 수천억 원짜리 CVOT를 면제받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조 단위의 비용이랑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건너뛰는 거군요. 맞아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죠. 게다가 제가 보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 파트너를 찾으면 약값도 낮추고 공급망 안보도 챙길 수 있어서 CMPV 바우처라는 것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제가 이 CMPV 규정을 읽다가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예전에 존재했던 희귀질환 바우처인 PRV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은 회사가 다른 글로벌 거대 제약사한테 수천억 원을 받고 팔아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현금이 궁한 기업에게는 거의 로또였죠. 그렇죠. 시장에서 거래가 됐으니까요. 근데 새롭게 도입된 이 CMPV 제도는 원칙적으로 타사의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양도 금지입니다. 이거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천억 원이 날아간 거니까 엄청난 페널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전략적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해요. 레버리지요? 네, CMPV 바우처는 통상 10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을 1, 2개월로 확 줄여주는 일종의 놀이공원 초고속 프리패스 티켓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프리패스 티켓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바우처만 따로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바우처를 가진 삼천당 제약 자체를 통째로 사버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파트너십을 맺어야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지금 빅파마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비만약 시장을 하루라도 먼저 선점하려고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1년 먼저 출시하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니까요. 그렇죠. 근데 삼천당 제약이 검증된 에스페스 기술에다가 경쟁자보다 1년 먼저 출시하게 해주는 이 프리패스 티켓까지 양손에 쥐고 협상 테이블에 나타난 거예요. 야, 바우처만 똑 떼어 팔 순 없으니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초대형 라이센싱 계약이나 아예 M&A를 제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양도 불가라는 제약 조건이 오히려 빅파마들을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끌고 오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룰이 만들어낸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이 정말 치밀하네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비용이 크게 줄고 심사도 빨라지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약국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만 치료제 약값도 크게 떨어질 수 있겠어요? 네,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의 비용 절감이 결국 소비자 잉여로 돌아가는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임상 규모 자체를 채우기 힘든 희귀질환 분야는 어떨까요? 네, 희귀질환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여기서는 비용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젠백센카엘과 그들의 약물인 GV1001 사례를 통해서 이 좁은 문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희귀질환은 환자가 워낙 적어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대 제약사들이 외면하기 쉬운 영역이거든요. 젠백스가 도전하고 있는 진행성 핵상마비, 줄여서 PSP라는 병은 정말 무서운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증상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안구 운동이 마비되고 걷지 못하게 되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더 절망적인 건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치료제가 지금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시간이 생명인 병인데 기존 FDA 방식대로라면 환자 모으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겠어요.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룰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PMP군요. 네, 맞습니다. PMP, 즉 타당한 기전 경로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전체 과목 성적이 안 좋아도 특정 과목 하나만 완벽하게 만점을 받으면 그걸 인정해주는 특별 전형 같은 겁니다. 오, 특별 전형이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젠백스가 과거에 이 약물로 임상 2회 이상을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사실상 실패한 데이터로 치부가 됐었어요. 실패를 했었군요. 네, 그런데 나중에 세부 데이터를 다시 뜨다 보니까 특정 하위 그룹 환자들에게서는 병의 진행을 무려 48%나 억제하는 놀라운 결과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48%나요? 네, 과거 방식에서는 전체 평균을 못 넘었으니 탈락이었지만 이 새로운 PMP 체제 아래에서는 그 특별 전형 요건을 충족하는 강력한 근거로 재평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약간 강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무리 약이 급하다고는 하지만 전체 데이터에서는 실패한 약을 특정 하위 그룹 데이터만 떼어내서 승인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임상 규모를 줄이거나 낙관적으로만 해석했다가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터져서 퇴출당한 약들이 꽤 있잖아요. FDA가 안전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FDA 심사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문을 열어줄까요?
그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허들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임상의 환자 수, 즉 규모는 줄여주지만 과학적 증명의 허들까지 낮춰주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젠백스가 이 경로를 통과하려면 꼭 증명해야 하는 전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겟 결합 증명이라는 겁니다. 타겟 결합 증명이요. 이건 또 새로운 용어네요. 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범인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사진을 명확하게 찍어오라는 겁니다. 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군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식인가요? 과거에는 약의 효과를 측정할 때 환자한테 한번 걸어보라고 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보고 지난주보다 걸음걸이가 좀 나아졌네요 하고 평가하는 행동 척도에 많이 의존했어요. 그건 환자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가 막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불완전한 데이터죠. 진행자님이 우려하시는 부작용이나 오류도 바로 이런 주관적인 지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FDA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나요? 걸음걸이 좋아진 거 말고 당신 약이 환자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정확히 어떤 세포의 단백질에 결합해서 병을 억제했는지 그 분자 생물학적 증거를 사진이나 수치로 정확히 보여달라고요. 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몸속 세포 단위의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최첨단 뇌 영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MRI나 PT 촬영을 통해서 뇌의 염증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거나 아니면 뇌척 수액을 뽑아서 원인이 되는 타우 단백질 수치가 투약 전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떨어졌는지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 그게 수갑 채운 사진이 되는 거네요. 네, 내 약이 뇌에 정확한 타겟을 명중시켰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PMP라는 게 규제를 대충 풀어주는 게 아니라 평가의 기준 자체를 수천 명을 모으는 규모의 싸움에서 단 몇 명이라도 세포 단위의 객관적 정밀성을 증명하는 싸움으로 진화시킨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결국 젠백스의 가장 큰 과제는 3상 임상을 설계할 때부터 이 타우 단백질 수치나 뇌 영상 같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덫을 잘 놔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환자 규모가 줄어든 대신에 FDA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밀도와 정밀함은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깐깐해진 겁니다. 이걸 완벽히 해낸다면 150명 남짓한 소규모 임상만으로도 승인을 받는 기적을 쓸 수 있는 거죠.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신약 개발에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체스 게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한 변화죠. 삼천당제약은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에스페스와 CMPV 바우처를 무기로 삼아서 만성질환 시장에서 빅파마들과 대등한 승부를 벌이고 있고요. 또 젠백스 앤 카엘은 희귀질환 시장에서 규모가 아닌 정밀성을 증명하는 PMP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규제기관이 과거의 낡은 관행을 버렸을 때 환자들이 기다리는 혁신의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들은 단순히 주식이나 제약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국에서 우리가 집어드는 약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불치병 환자가 신약을 써볼 기회가 얼마나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관한 우리 삶의 이야기죠. 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FDA가 지금처럼 수천 명을 동원하는 과거의 방식보다 세포 단위의 기전과 데이터를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요. 그리고 조만간 AI가 이 분자 수학을 완벽하게 계산해내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대단한 상상이네요. 머지않은 미래에 보편적인 대량 생산약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유전자와 체질에 완벽히 들어맞는 초개인화 맞춤형 신약이 단 몇 주 만에 승인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안전한 약의 기준과 상식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대화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